네, 됐습니다. Вам здесь накрыт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일요일 날 하는 또 이제 그 게릴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생중계, 또 해외 특파원과 함께하는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죠? 지금 저기 마스크팩맨 대기 다 돼 있죠? 네, 오늘은 마스크팩맨하고 저기 한국과 우크라이나 서로 연결해 갖고 방송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스크팩맨이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PPT나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여기는 나라,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여기나 환상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처음 하는 테스트인 만큼 좀 운행상의 서투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로 한번 이원생 중계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특파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을 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대화를 들을 수 있거든요. 네. 마스크 팽이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른 분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지금 네. 목소리가 들리는지. 들리나요? 제 방송에서도 지금, 네. 잠시만요. 지금 저도 마스크 지금 제 팬배님 너무 굉장히 그 오랫동안 얼굴을 안 보이셨는데 먼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까먹은 사람 있을까봐. 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네. 저희 방송하는 거를 제 채널로 네. 불러왔거든요. 네. 잠시만.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노가리까지요, 뭐. 그러면은 좀 준비할 네네네. 동안에. 잠시만, 30초만 주세요. 네. 네. 네네. 저희가 어디냐면 뒤에 바닷가가 보이죠? 우크라이나라는 곳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고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스크팩맨님이 이쪽 우크라이나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저는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이란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그레이트 게임 때 하려고 합니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제 자료가 지금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또 연락이 다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하는 내용은 제가 이란에서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된 부분. 예, 그래서 요즘 중국 관련된 일들이 자꾸 이제 잊혀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우리 또 반중 진영 쪽에서 또 저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막 이거저것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잠깐 신경이 분산됐었는데, 이쪽으로 다시 또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은, 이거 소리 안 나니까 틀어놓고서 할게요. 이게 제 팬 중에 한 분이 반중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채팅을 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뜨는 글씨를 잘 보시면 돼요. 저기 보시면 이제 서로 간에 채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게임에서 탈락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몇 초냐? 이제 곧 일어납니다. 10초 뒤에 일어납니다. 자, 어디 보자. 공자광 채널을 아시는 분 메시지 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뿅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시커멓게 보이세요?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예. 게임을 하면서 제 채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는가 하고 한 순간 저게 게임에서 갑자기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또 이건 1분인데 조금 뒤쪽에서 할게요. 이렇게. 자, 10초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대한민국은 친중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온 다음에 김정민 박사 한인데 유튜브에서 공작왕으로 밤 9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여기 뭐 이거 또 강퇴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가 하는 활동을 없애려고 아주 발악질을 합니다. 발악질을 해 진짜. 놀라워요, 놀라워.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기존의 우파 사람들이 장악할 수 없는 젊은 층과 청년층을 우리가 그 반중의 정서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그랬고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번 저희가 그 선거 때 후보자를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저희가 했던 그 선거 결과는 굉장히 큰 성과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주 동안 선거운동에서 10만 표를 얻었습니다. 뭐 부정선거 감안하면 20만 표까지라고 다 하는데 이번 그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지금 다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 선거 조작을 당한 정당 중에 가장 조작을 많이 당한 정당이 새벽당이었습니다. 예. 보세요. 여기서도 게임에서도 제 이름만 나오면은 강퇴를 당하죠. 그리고 새벽당이 그렇게 큰 비중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작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응? 답이 다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당하고 그 잡음이 나요? 잡음 들려요? 아, 우크라이나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감안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저기 마스크팩맨 그 특파원이 지금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뭐 준비 다 된 거예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잡소리 방송을 끊고 다시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팩맨입니다. 제가 네. 1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희 선거를 앞두고 당시에는 우한폐렴이 없던 상황이라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대표적인 친러 인사인데 이제 그 크림반도를 푸틴에게 이제 공짜로 넘겨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야누코비치가 혹시 대통령 아닌가요? 예전. 네네, 그 이전 대통령입니다. 예전 대통령.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여기서 한국 저기 국민들께 해드리면 더 실감나게 좀 더 뭔가 확 깨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와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격리까지 되어서 지금 아주 잘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쁜 여자들 사이에 격리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아, 지금 여기도 그 15,000명의 우한폐렴 환자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도시간에 이동이 되질 않거든요. 지금 뭐 한국으로부터 의료품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격리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 7월 계속 갈수록 심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밤인데 거기는 지금 낮이거든요. 거기 몇 시예요? 네네. 지금 6시간 빠른데 지금이 오후 3시 20분이죠 지금. 한참 좋을 때네. 지금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네. 지금 햇살도 지금 엄청 뜨겁죠 지금. 저 뒤에 감시 카메라 CCTV 방금 봤어. 머리 위에 있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는 거는 이제 흑해. 크림반도가 있는 흑해입니다. 그 문제의 흑해. 네. 푸틴이 좋아하는. 그래서 자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했지 않습니까? 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재밌는 그러면은 걸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해보죠. 그러면은 네. 네네. 네. 그래도 끝나고 나서 마저 또 잡담을 좀 더 해보죠. 네. PPT를 한번 네. 띄워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관계, 그리고 이게 한국의 4.15 부정선거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좀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2013년 11월 21일에 네. 우크라이나가 원래 그 EU 협정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파토를 냅니다. 네. 이게 이전 대통령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친러 대통령인데 푸틴의 사주를 받고 그거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아주 폭발하죠. 그 기다려왔던 건데 특히 젊은 층들은 대단히 그 친유럽 쪽 세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죠. 데모도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율리아 티모셴코 그 미녀 과거의 총리였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옥에서 옥중 단식 투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네. 대학생들이 보통 친유럽 쪽에 그 집회를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 집회 참석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따지고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얼마 전에 5월 4일자죠. 보수단체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집회를 아예 못하게 막겠다. 그러니까 집회라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 권리인데 이거를 이제 국가가 제한을 하고 나선 거죠. 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당시에 비슷한 상황에 지금 한국이 처해졌고 전국으로 이제 누를수록 또 이 시위 폭발은 또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유로 마이단이라고 불리는 사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EU 그 협약이 체결이 안 되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나서 이제 반시위법이 발동되게 되는데 원래는 그냥 너네 대학생들 금지해 집회하지 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예 시위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아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뭘 해줬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막 성명을 냅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이때 시위대의 사기가 올라가죠. 우리도 왜 미국에서 USA 투데이 또 왜 우리 타라우 박사님 그 기사들 영문으로 나오면 막 기운이 올라가잖아요. 좀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푸틴은 뭘 하고 있었냐면 친러 성향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쪽인데 여기 분리 독립을 좀 부채질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크림반도를 넘기기 직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정말 이제 러시아 스파이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통령하고 똑같죠. 러시아로 헬기를 타고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러시아가 저 뒤에 있는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총도 한 방 안 써요. 그냥 무혈 입성을 한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만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흑해연안을 쫙 장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작을 펼칩니다. 친러 세력을 막 정말 더 부추겨가지고 오데사에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좀 설명이 빠르실 거예요. 지금 오데사가 여기 노란색으로 크림반도 제일 밑에 있는 크림반도 옆에 있는 왼쪽 지역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그리고 크림반도를 같이 동시에 먹기 시작했어요. 먹었죠. 크림반도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자치 세력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러시아 군대도 투입시키고 이렇게 독립을 부채질하면서 거의 오데사 지역, 저 왼쪽에 있습니다. 오데사. 크리미아 왼쪽에. 그쪽에는 이제 친러 시위대를 학살을 시켜요. 학살이라기보다 수십 명이 죽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친러시아 세력을 죽였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뭔가 그 방화가 일어나는 건물에다가 인화물질도 엄청 막 화약 같은 것도 쟁여놓고 소방차도 불이 났는데 신고했는데도 출동을 이 3분 거리에 있는데 30분인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늦게 출동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끔 동작을 해놓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체팔이 한 거네. 지금 여러분 영상을 네. 그렇죠. 시체팔이를 하는 거죠. 그게 딱 수법이 어디 많이 본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 영상이 조그맣게 네. 영상이 밑에 마스크 보실 수 백면 좀 있는데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왼쪽에 조그맣게 그림 나오죠?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음. 저 건물이 네. 바로 그 사고가 난 건물이에요. 친러 시위대가 저 건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저게 그 무역센터 건물인데 네. 저기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질렀는데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은 보도는 언론에서 해주지 않았는데 막 저 사람들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도 당시도 언론이 친러 세력 때문에 또 러시아에 의해서 정작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본래 모습은 전혀 보도가 되질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는 곳이 그 지역이고 저게 바로 5월 1일 날 노동절이잖아요. 메이데이. 공산당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행사도 많고. 5월 1일 날 났던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참사. 그래서 저거를 좀 보여드렸고 네. 저게 그 크림반도 점령과 동시에 이 러시아가 어디까지 시나리오를 짰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확장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그냥 뭐 하나 러시아 크림반도 하나 먹었다 그래서 그냥 오케이 잘 먹었어 끝 이게 아니라 계속 2탄 3탄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를 이 오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지금 그 최근 기사입니다. 이게 뭐 2019년, 2020년 들어가지고 전부 이 나라가 이 친러 분리주의 세력 때문에 대전을 하고 전쟁의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새로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협정을 맺는 거죠. 정작 러시아랑 협정을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쪼개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하고 협정을 맺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개판인 거죠. 뭐 신경 쓸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지면 나중엔 친중 분리 세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매칭이 쉽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기본적인 이쪽의 정치 성향은 정치 구조는 동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대 그 우크라이나의 선거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동서로 나뉘는 모습을 저 위에서부터가 오래전에 독립 이후에 그 92년도부터 나온 선거 결과인데 최근까지요. 동서로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국의 모습이 나오죠. 네. 자, 제가 지금 한국 모습 나왔나 보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나왔네요. 네,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건 그 4.15 총선의 결과예요.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의석수로는 이제 거의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제 183석을 가져간 그 결과가 맞습니다. 저게 저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크라이나랑 그림이 비슷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중국의 그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처럼 동서로 나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이 얼마나 러시아가 흑해를 그리워하듯 흑해를 다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쵸. 중국도 서해를 통째로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요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중국하고 자, 러시아가 땅만 컸지 그냥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지 않아요. 실속이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해가 정말 타겟이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부정선거라고 보고 중국이 어디를 당선을 시켜서 그 180석 이상을 만들어낸 건데 더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어쨌든 저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동서로 완벽히 갈라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재밌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 가운데에 보시면은 저기 그 무소속 당선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 남쪽에 그 경상도 색칠을 하고 지역에서 있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저기가 이제 그 동과 서로 분리된 곳에 아주 중간 지역으로 틈새가 벌어진 지역입니다. 저게 아주 재밌어요. 동그라미 쳤는데 자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러시아가 트리니스트리아에서 전쟁 준비 중이라고 네. 지금 하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글로 번역해놨는데 네. 얘네가 3개월간 65회의 군사훈련을 했어요. 올해 65회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디 있냐면요. 다음 네. 차트 보이시면 여기. 지금 저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 사이에 있는 저기에 그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치 분리 지역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게 트리니스트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기가 아주 이렇게 실내처럼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빵에 들어간 잼처럼. 근데 아주 뭐 전에 보통 때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자, 저 러시아는 오른쪽에 화살표처럼 동쪽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그죠? 아, 이쪽인가요? 네,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쪽에 트리니스트리아 지역, 자, 다음 한번 보이시면은 이쪽에 지금 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기사, 러시아가 트리니스트리아에서 전쟁 준비한다. 3개월간 65회 군사훈련 했다라고 하는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저기다가 러시아가 여기. 군대를 엄청나게 보낸 겁니다. 러시아 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부터 남쪽, 서쪽, 동쪽에서 저 흑해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총괄적인 아주 통합적인 그 이 밴드 모양의 이런 그 전선을 러시아는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위협으로 떠오른 지역입니다. 그렇죠. 바로 저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는 크림반도만 러시아가 그냥 뭐 어디 날씨가 춥고 시베리아는 뭐 눈이 많고 따뜻한 데를 그리워해서 휴양하기 좋은 크림반도만 먹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의 플랜은 이렇게 굉장히 큰 플랜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 러시아의 모습을 보고 중국의 것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 화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이 보면 제가 저 트리니스트리아 출신의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통용되는 화폐예요. 저기도 우리는 저 자치 지역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근데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 화폐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트리니스트리아. 그러니까 우리도 왜 요즘 그 사이버 머니로 해가지고 지역 화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지역 화폐를 쓸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나라를 뭔가 어느 나라가 우리를 공작해서 국력을 쇠퇴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나라를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쪼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되는 게 그 쪼개지는 지역 그 하나하나가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폐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군대는 결국은 뭐 큰 나라 러시아가 주면 되거든요. 뭐 이제 우리도 중국이 그 러시아랑 같은 거라고 하면 그 군대는 이제 중국이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인민해방군이 보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포인트를 찍어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서가 완전히 갈리게 되고 저 파란색, 초록색의 땅이 친러파지요. 초록색 땅이. 그렇죠. 친루파. 빨간색 쪽이 친우크라이나. 시절 2019년도. 그렇죠. 동서로 나뉘는데 저 동서로 나뉘는 지점이 우리나라는 왜 강남, 강북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드니프르 강. 이게 우크라이나를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거의 이게 나뉘게 되는 모습이죠. 그걸 기준으로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남쪽에서는 흑해를 먹기 위해서 또 따로 이 밴드를 구축하는 이 회랑 동과 서를 잇는 회랑을 만들고 있는데 저쪽에 이쪽인가요? 이쪽이네요.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지금 오른쪽에 우크라이나 오른쪽에 제가 지금 좌우가 헷갈리네요. 우크라이나 오른쪽에 러시아에 있는 곳, 크라스노다르 있는 지역에 러시아의 군수공장들이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크림반도, 저 회랑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 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뭐 저기 포병, 뭐 장갑차 이런 탱크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거기서 생산을 해서 저쪽에다가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 회랑을 장악하기 위한 러시아의 계획에 대한 그 근거, 뒷받침되는 근거가 바로 러시아가 저쪽에다가 그 크림반도 근처에다가 만들어 놓은 군수 산업, 군수 공장들, 그거를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야 우리가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볼 수는 없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 현실을 반영해주는 그 대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언론 탄압인데요. 여기도 언론 탄압이 대단히 심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왜 한국도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중국으로 가고 하잖아요. 깡패들이. 네. 여기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걸 합니다. 그냥 죽이고 러시아 가버리고 그리고 기자 친러 친의 이 보디가드들 이런 사람들이 뭐 갱들이죠. 친러 정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갱들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이나 뭐 방송사 그런 그 반러 쪽에 그런 언론들을 정말 대놓고 많이 탄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는 거는 어떤 그 기자가 어떤 지역에서 뭐 이런 그 부패, 부정부패 같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센터를 아예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없애버린 모습을 보시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 언론 타고가 인도 그 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프가 나오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2014년도에가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영토를 넘길 때, 국가가 거의 넘어갈 때, 그리고 가장 그 러시아가 힘을 세게 뻗쳐서 그 의도 이빨을 드러냈을 때, 그때 저게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어떤 타이밍에 저런 차트가 나올까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깊게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자, 이 김무성이 얼마 전에 그 극우 유튜버 얘기를 했죠. 뭐 제가 극우 유튜버가 이제 김무성이 말하는 극우 유튜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언론을 탄압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렇게 우크라이나처럼 대놓고 하기 직전에 그 작업을 지금 하는 모습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칭 현상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 사이버전입니다. 해킹이 있습니다. 이 지금 미국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킹 사건도 같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운이 좋은 거죠. 미국의 문제가 같이 그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의 그 맥락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사이버 그 공격받은 것을 보도를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계속 그 발전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 이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못하고 지금 유튜버들한테 증거를 내놓아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게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거지. 그 국가 어떤 그 국민들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보다는 정보기관에서 국정원 이런 데서 꼭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기능이 전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야누코비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유튜버가 이렇게 나서서 또 뭐 미국의 좀 그런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에 또 저런 식으로 지금 해킹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해킹의 해킹의 결과는 우리가 보는 불이 나는 것도 있고 전라도 지역에는 불 대신에 화재가 대신에 지진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42년간 지진이 없었는데 차례 지진이 생겨요.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저기 그 평강 지역 저 지도를 보시면은 북한에도 똑같이 지진이 여기 평강. 한국의 불이 나는 지역을 그 남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별개로 보이지 않고 저는 뭔가 세트처럼 조금 보인다라는 게 조금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 지진이 나고 있지 않은 곳, 그 전라도는 왜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만 왜 지진이 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안 나고 있는데 지진이 안 나는 지역에는 또 저렇게 불이 나고 있어요. 엄청 이건 뭐 아사리판이죠. 네.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거날하고 선거날에 디도스 공격이 포착이 되었죠. 이거는 뭐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따온 거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이렇게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선거날 우리나라에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날이 있었고 또 5월 1일 날은 우리 서버 반납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서버 어떻게 돼? 그날 공교롭게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해킹이 또 재개됐어요. 이때는 4월 15일 선거 때보다 더 큰 그런 수준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해킹을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뭐냐면 저 HP 서버를 쓰면은 그게 그렇게 해킹을 하기가 좋대요. 근데 5월 1일 날도 화재 있었잖아요. 보시죠. 네. 그렇죠. 다 있었어요. 계속 쭉 있었어요. 그 자, 5월 1일 날은 HP 그 서버를 없애는 거예요. 그날. 네. 그랬죠. 그렇죠. 네. HP 네.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화면 그 틀었습니다. 서버가 나와야 되는.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나왔어요. 아이고 빨리. 네. 빨간 글씨 읽어보시면은 네. HP 서버에는 서버에 그 보드가 있는데 네. 이 보드에는 서버의 전원이 꺼져 있어도 별도로 전원이 살아 있어서 원격 제어되는 서버 관리용 보드입니다. 서버를 공격할 때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라는 네. 그 우한 그 갤러리 우붕이 그 초엘리트 우붕이의 그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게 자료를 좀 참고를 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어떤 서버를 스펙으로 임대를 했는지가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이 조달청 네.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보시면은 우리가 HP 서버를 그 사용을 합니다. CPU가 HP예요. 보시면 제가 네.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고 네. 좀 커서 안 보이실 거예요. 저 왼쪽 중앙에 저 위에 쪽에 네. 하고 또 오른쪽 아래에도 또 이렇게 있죠. CPU하고 HP하고 들어있습니다. 네. 웹 서버 쪽에도. 네. 그리고 OS가 윈도우를 안 써요. 희한하게. 리눅스라는 걸 씁니까? 쓰거든요. 희한하죠. 근데 리눅스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운영 체계거든요. 윈도우를 중국인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저게 그렇게 해킹하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네. 리눅스도 쓰고 HP까지 썼다. 그러면 뭐 저 정말 정말 부탁합니다.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식으로 해킹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자 제가 자전거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도둑을 맞았어요. 커피숍에서. 근데 3분 만에 도둑을 맞았어요. 자전거를 커피 주문한 사이에. 근데 아니 지금 저렇게 우리도 HP 서버도 쓰고 또 뭐 저도 쓰고 그냥 해킹하기에 너무 틈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도둑도 자전거를 그 사이에 가져갔는데 해커들이 저걸 가만히 두냐 이거 절대 그렇지 않죠.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취약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음 하나 더 넘겨서 다음에 네. 보시면은 2015년에 HP 파트너로 지금 서버를 임대해준 이 그 아이플러스 텍의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HP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HP 파트너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업체는 동국제강 그리고 강원랜드 쪽에 공사를 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그 공사를 했어요. 그냥 이 업체 설립하자마자. 그런데 이게 강원랜드가 조금 저는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강원랜드. 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네. 다음. 네. 제가 따로 정리했어요. 그렇죠. 2015년에 강원랜드 설립하자마자 강원랜드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카지노 출입구에 CCTV를 구축을 하면서 카지노 사업장 조명 카메라, 뭐 감시 뭐 이런 것들 다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호텔에도 또 감시 시스템을 이 업체가 설치를 하고 2018년까지 하면서 거의 강원랜드의 CCTV나 감시 체계는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이 업체가.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업체가 굉장히
강원랜드를 다 먹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올해 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 2월 12일자네요. 음. 아니 그 감시 시스템을 다 해놨는데 슬롯머신 현금 상자가 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금고 털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요즘 그런 일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씨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CCTV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왜 현금 상자가 있는 데면 당연히 CCTV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사각 지역이나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틀 뒤에 네, 잘 네. 들리십니까? 지금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왜 시커멓게 꺼졌어? 민감한 얘기를 하니까 끊겼나 봅니다. 아니 이런 가증스러운 자식들. 일단 연결 좀 시도하고 계세요. 예, 시도한 동안에 소리가 잘 안 들렸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아까 그 마스크 팩맨이 얘기했던 거를 얘기할게요. 뭐부터 하냐면 일단 김무성 의원이 극우 유튜버 지금 그 체포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글로벌 디펜스 성상훈 기자가 오늘 긴급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해킹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음모론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저희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선거 때 의심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뇌피셜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야.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이없었죠. 그 이중석 씨 그런 사람들 심지어 선거에 쳤던 야당 사람들까지 난리를 치면서 이거 문제 없다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면 고소하겠다. 그 민주당이 해야 될 대사를 미래통합당에서 했죠. 소리가 다시 나나요 이제? 연결됐습니까? 연결됐습니까? 연결됐어요 마스크팩미님? 된 것 같은데 난 들리는데. 마스크팩미님 또 끊겼어. 야 이것들 봐라. 지금 자꾸 방해하나 보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저희 오늘 최근에 다시 연결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좀 얘기할게요. 저희 컴퓨터 이쪽에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에서 마우스가 저절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컨택하다가 우리한테 들켰어요. 우리 쪽도 해킹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최근에 저희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네, 다시 끊겼나요? 마스크팩이 다시 나오나요? 예, 자꾸 끊기네. 그 김 감독님 그 연결될 때까지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할게. 그래서 이미 이러한 사건들은 네, 안녕하세요. 돼요? 됩니까? 자 연결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군요. 자 그럼 마저 이어서 하십시오. 네, 자꾸 끊기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결론 부분인데. 네. 네네. 그래서 이 매장도 이에 슬롯머신이 털리고 이틀 뒤에는 같은 사람이 털었다. 그리고 되게 이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그 CCTV 백도어를 이 업체가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어쨌든 선관위 서버도 해킹된 그런 것이 있고 어쨌든 뭐 HP 등록업체면 내내 HP의 시스템을 같은 방식으로 쓰고 이 업체 거를 해킹을 한 사람은 다른 해킹을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장비가 똑같으니까 당연하죠. 하면 되거든요. 하면 열리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또 훔치면 되고 뚜껑 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결론을 제가 냈는데 지금까지 뭐 이 징후를 보여드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의 흐름과 한국의 거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대칭 현상들, 언론 탄압이라든지 사이버전을 같이 보여드리고
한국에서도 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한국은 지금 크림반도를 병합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 라는 점이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조사를 하면서 본 소감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제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몇 가지를 이제 적어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넘겨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지금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쩌령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정말 신의 뜻이 그랬는지 어떻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재선거를 하게 된다, 한국이. 그러면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중국의 컨틴전시 플랜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그 시진핑이 푸틴이 크림반도에 군사를 보내고 뭐 그런 작업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크림반도를 줘버린 것처럼 시진핑도 뭔가 뭐 제주도라든지 뭐 어디 전라도 목포라든지 뭐 이런 쪽 뭐 그런 방식으로 유사한 그 급작스러운 행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하는 카드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지방을 분권하고 이쪽으로 찢어서 주기 위한 그 엔진에 해당하는 그런 모듈이 이 개연이라는 건데 지방 분권화를요. 이 개연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 의도를 알고 있거든요. 많이 떠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럼 그 개연이라는 게 이 노출되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되었더라도 강행을 할 계획일까? 아니면 뭐 개헌을 뭐 앞에다 세워놓고 또 뭔가 얘네도 백도어 좋아하니까 뭐 또 뭔가 뒤에서 뭔가 플랜 B를 같이 몰고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4월 14일 날 뭔가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시작됐었거든요. CNN에서도. 근데 이제 4월 15일 선거 전날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겹치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또 이 정상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인데, 친중 세력들을 대량으로 포석을 깔아놓은 그 판을 완전히 셋업을 확 시켜버린 짠하고, 이제 의도를 이 국회의원 의석에서 쫙 보여준 그 사건인데, 친북 세력과 친중 세력의 갈등 관계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을 텐데, 이게 묘하게 겹치거든요. 4월 14일, 15일이. 그래서 수가 있을까? 그리고 4.15 부정선거는 해킹, 화웨이 이런 차원에서 그 디지털 1대1로적 요소가 굉장히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버 월페어의 그 맥락에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이제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보다 그 어떤 이 맥락을 정확히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좀 박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그래서 좀 지금부터 이 마이크 아니 폭탄을 박사님께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뜨거운 감자를 받아서 제가 그러면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도 지금 금요일 날 이란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여기 보자. 어디 ZT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나오죠 그게? ZT 어디 나오더라? ZT 아시죠? 마스패미니? 여기 또 끊겼나? 아따 연결이 잘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그 ZT라고 중한정자 중국 전자제품이 나오는데 여기 입찰 장비 이쪽 어딘가에서 나오나? 아마 관련돼서 나올 겁니다. 네,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제가 그 PPT란다. 오늘 방송 화면으로 몇 개 준비해 놨는데 어딨냐? 일단 4월 15일 날이에요. 이거 지금 마스크팩 연결 완전히 끊긴 거예요? 아, 그래요? 마스크팩 보이죠? 이 4월 15일 총선 때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다. 4월 14일 날 김정은 사망설도 나왔지만은 4월 14일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날이기도 해요. 주목이 그쪽으로 많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 15일 총선 때에는
그 외부로부터 엄청난 디도스 공격이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때 있었다는 거. 그랬고 4월 15일 날은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총선에 중국인들이 개표에 참여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게 2020년 5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번에 우리나라 선거에 개표인단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예? 예. 은평구 이런데 주로 좌파들이 되는데, 예. 이런 데서 그 이쪽 중국인들이 와서 개표에 참여했다는 거는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중국이니까. 왜냐하면 중국 유학생들 중에는 공안들이 많다는 얘기 제가 예전에 했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그 개표에 참가한 중국인들 인원 중에는 분명히 중국 공안 간첩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분명히. 얘네들이 시민단체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뭐 여기 뭐 시민의 눈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중국 애들이 무슨 소방서 저쪽에서 막 나오는데 이 영상에 보면 이런데 많이 참조가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거인단 이거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선거 끝나면서 지금 선거 끝났잖아요. 그랬는데 요 기사가 났습니다. 지능형 CCTV로 대형 산불 예방한다.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물류창고도 화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걸 명분으로 해서 이제 CCTV를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에다가 쫙 깔려가 남아요. 물론 많이 깔렸는데 더 많이 까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크 N이 고성화재 대응 관제 사업 수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안기업 마크 N이는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지능형 CCTV 선별 관제 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산 곳곳에 CCTV를 깐대요. 이번 선거 때에도 중국과 관련된 것들 많이 있었죠. 플러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마크앤이라는 회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2005년도 7월 7일 날 마크앤이가 중국 공안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거? 예? 예. 그랬고 여기 보면은 마크 애니는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2004년이 되겠죠. 2004년 10월 중국 심천에 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중국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심천 ZT 한중전자 여기에 DRM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5개 세와 계약하고 제품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야? 중국 공안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의 산악지역에 CCTV를 깔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네. 이번 선거에서 쓰였던 기기도 중국하고 관련이 많았죠. LG U+가 화웨이랑 같이 업무 협약했다 이런 신문 기사도 났었죠. 이런 거에서 이미 선거 때도 많이 개입되는 증황이 보이는데 이거 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까지도 전부 중국산 CCTV로 깐다. 그것도 하필이면 그 한국 회사가 중국 공안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뭔가 냄새가 나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여기에 보면은 ZTE 한중전자 이거 이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방송에 공자학원이라고 나오죠. 자, 미국이 ZTE를 제재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북한과 이란에 각종 인터넷 관련 서버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품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골에다가 화산 방지라는 목적으로 CCTV를 까는데 거기에 그 마크 N이라는 회사가 중국 공안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네. 국산 CCTV 놔두고 이거 국산이에요. 국산인데 이 회사가 중국 공안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중국의 ZTE사랑도 거래를 하는데 ZTE라는 회사는 북한하고 이란과
불법 거래를 했던 나라라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었잖아요. 네. 이 회사라고. 그리고 또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공자학원. 제가 얘기했죠.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뻗어 있는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회사가 바로 ZTE입니다. 여기 써 있죠? 네.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기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이 전 세계 각지에서 ZTE와 협력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그래서 중국 공자학원은 간첩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준간첩기관. 그 준간첩기관들끼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네트워크 서비스망을 건설해준 회사가 ZTE. 그리고 그 ZTE라는 회사가 북한과 이란에도 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ZTE의 업무 협약을 맺은 마크 애니가 중국 공안부로부터도 인증을 획득했고 서로 교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다가 CCTV를 깐다는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실시간으로 전 지역을 다 감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산간 지역에 민간인 안 살아요. 바로 우리나라에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군사기지에다가 산불 예방을 한다는 목적으로 CC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어요. 왜?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는 불이 잘 안 나죠. 번개를 맞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군부대라던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사람이 불을 만지다 보니까 화재가 날 수 있거든. 그럼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CC 카메라를 쫙 깔아버릴 수 있다고. 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놀랍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마스크 패밀리 들리나요? 안 들리나? 안 들리세요? 안 들리면은 그냥 저희가 강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마스크 패밀리 빠이빠이. 네? 안 보이시면은 우리 강제 종료할 거야. 못 알아듣나 봐. 내가 얘기해야겠다. 여기다 문자 메시지 보내야지. 네, 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팩맨님. 네. 그리고 저기 밑에 계좌번호 있잖아요. 마스크팩맨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데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동유럽과 이쪽 지역의 정보를 지금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나갈 수 없는 관계로 지금 나가 있는 지금 마스크팩맨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마스크팩맨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러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 예, 그냥 저희가 강제 종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탄압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탄압이. 지금 저희 이쪽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를 공격하는 것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하는 채널은 저희 채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4,000분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닫아버렸네? 아까 게임 보여드렸죠? 젊은 애들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화면을 그냥 그 상태로 해주세요. 제가 이메일 좀 열어서 다 같이 재건하게. 네. 저희를 상대로 해서 지금 그 계속 탄압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자작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계속 상대방들이 그런 식으로 자작극을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시선 돌리기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에요. 네.
이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아, 이거 안 들어가지네? 자, 그러면 안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봐야지 뭐. 자, 요 화면 게임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인데 요 게임 보면 요 왼쪽에 이렇게 막 메시지를 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게임을 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방송을 본 많은 젊은 그 팬층들이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저희 방송에 대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가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저희 방송도 안 보잖아요.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여기다가 제 팬분인가 봐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뒤로 갈게요. 자, 조금 더. 자, 여기다 대한민국이 친중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망친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공작왕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 김정민 박사인데 라고 메시지를 친 다음에 유튜브에서 공작왕으로 밤 9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방송한다고 얘기한 순간 탁 끊긴 거예요. 게임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이게 팬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걸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채널이 그러니까 그 게임에 들어왔던 사람을 강퇴시켜 버립니다. 저분이 저한테 3개를 보내줬어요. 3번 다 강퇴당했대요. 중국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서 김정민 박사 공작왕 얘기하는 순간 바로 잘린답니다. 놀랍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컴퓨터 게임 대부분 중국의 텐센트라던가 화웨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거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예가 블리자드사죠. 블리자드사가 그 중국에게 굴복했지 않습니까?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홍콩 문제라던가 이런 거 얘기 절대 안 하겠다. 대만 독립 얘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 회사들도 중국 시장에 그 자기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반중 친미를 얘기하게 되면 강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자식분들 이렇게 그 만약에 의심하면요. 그 자녀분들이 하시는 컴퓨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직접 너희들이 해보라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튕겨나가는 거를 직접 경험할 테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투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막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그 민경 의원이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데 뭐 좋습니다. 저는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 이슈를 위해서 한 번으로 말을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저희가 이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하니까 일단은 좀 보고 있어요. 최카 오버한다. 그러니 몽빠 소리 듣지 않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일은 음모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네, 그랬고 최혁하님이 있는데 새벽당 조작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표 많이 나왔는데 많이 깎였다던데 가세연에 연락해서 증거보전 신청하세요. 증거보전 신청은 이미 다른 데서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냅두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는 항상 한 발 앞서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선거 개표 조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작 선거 감안해서 100석이라 그랬잖아요. 잘 받아야.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한 걸 가지고서 또 까는 사람인데 아니 왜 사람이 예측을 해서 맞히면 깝니까? 조작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저희는 100석 정도를 잘하면 받을 것이고 그냥 폭망하면 70석이나 80석 정도를 예상한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선거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저희는 개헌 저지선만큼의 의석수만 확보된다면 선전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개헌 저지선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단계이기 때문에
100% 막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배신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왜냐? 지금 미래통합당 인원 중에 2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쪽 민주당 편이겠죠? 표면적으로만 이쪽 편인 것처럼 됐지. 미래통합당. 그런 간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색출을 하고 그러한 민주당 쪽 편이면서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있는 걸로 그 위장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헌 선거 때 찬성을 못하게 감시의 눈길을 계속 줘야 된다.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대로 계속 이게 진행을 하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누굽니까? 김무성 의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극우 유튜버들을 색출해서 제거하겠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선거 부정이 없었다 해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지금 김무성 의원은 드디어 선거 끝난 다음 나타나가지고 유승민 의원하고 연계를 하면서 지금 이 우파의 극우 유튜버들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겠다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 잘 안 팝니다. 아시죠? 저는 필요할 때만 딱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뭉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얘들 같은 편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 분권, 내각제, 그리고 개헌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도 있고 미래통합당 안에도 다 존재해요. 이 사람들의 공통분모로 올라가면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절대 저희가 방관하면 안 되는 게 오늘 마스크팩맨이 보내준 프레젠테이션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라도에서 인천까지 해서 한국의 서쪽 지방을 지방 분권화 시킨 다음에 저기가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지방 분권화 시킨 다음에 한국형 자치경찰 제도라고 만듭니다. 그렇죠? 그 지방에서 경찰을 뽑는 거예요. 일종의 미국식으로 의한 보안관 제도입니다. 그런 걸 하는데 이 제도를 하면서 중국인들의 이민자를 왕창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역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저 중국하고 연하고 있는 우리의 서해안 지역의 모든 지역을 지방자치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친중적 시의원, 도의원, 시장들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중앙 진출까지 가능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어요. 대표적인 예가 박옥선 씨죠. 중국인 국적으로서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으나 비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계속 시도하고 꼬물락꼬물락 하고 있죠. 이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흑해 지역을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장악하려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의 서해안을 중국의 내해, 안쪽 바다라는 거죠. 자기 바다화 시키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중국의 입김이 그렇게 강하다고 저희가 의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4월 15일 날 엄청난 해킹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부정선거 밝히는 데 있어서 투표함 용지보다는 서버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서버를 증거 보존 못하면은 투표함, 투표용지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얘네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어? 바꿔치든지 뭔 짓을 하든 벌써 다 해놨지. 해놓고서 안 하는 것처럼 계속 시간을 끌고 우리가 계속 부정선거를 계속 이슈화시키면서 하면은 얘네들이 끌고 하다가 마지막에 마지못해 지는 척하면서 딱 개표했을 때 투표용지 이상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부정선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병신이 된다고. 그리고 개박살 나는 거라고요. 얘네들 이것 때문에 지금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강력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되 저희는 그래서 개헌 저지를 한 쪽에 집중을 하겠다. 왜? 부정선거의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를 개헌이 통과되게 되면은 개헌된 이후에 얘들이 무효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원사역한 역할을 저희 쪽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 분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전부 다 저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 안 한다는 식으로 자꾸 곡해해서 자꾸 퍼뜨리죠. 저희가 언제 부정선거 없다고 했어요. 부정선거 있다고 했지. 2년 전서부터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쟤네들이 지금 그 말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면서 저희 쪽 공작왕 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천만에 합니다. 부정선거라 저희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야 되고 이미 다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는 개헌 이쪽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개헌을 하게 되면 아까 했듯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이 재판 절차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헌이 통과되고 나면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선거 조사도 날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지방 분권이 될 겁니다. 공수처법이 발의될 거예요. 지금 뭐 성상훈 기자 지금 긴급 체포됐다는데 공수처법 통과되면요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헌이 되면은 그게 벌어져요. 그게 6월 아니면 7월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게 벌어질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내부에 누가 우리를 배신한지를 꼭 감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 김무성 의원이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 유승민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보면서 아 얘네들은 지금 준비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개헌을 한 다음에 지방 분권을 하고 자치경찰 제도가 되면은 좌파 의원들 그리고 그 소위 우파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정당 안에도 있었던 탄핵을 찬성했던 그 의원들 이번에 재선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이 통과되면 이들은 재선과 국회의원 배지와 부와 권력을 가질 것이고 중국은 그 대가로 서해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서쪽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 지역을 친중화시켜서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기지 예를 들어 평택 미군기지 오산 그리고 용산 이런 데 있는 미군기지들을 전부 다 축출하는 쪽으로 다음번 프로세스를 진행할 겁니다. 미군기지 철수. 미군기지 철수는 뭐 우리나라에 그 많잖아요. 그 좌파들 맨날 이거 데모하는 애들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좌파 그 직업 운동권들 있죠? 걔네들을 이용할 거라고. 이 작업이 지금 착착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 그 사람 저는 좌파 쪽이지 우파 의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많이 공천을 받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미국은 가만히 있나요? 네, 가만히 있습니다. 아, 잠깐 좀 물 좀 가져올게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죠. 여러분. 미국이 항상 여러분들 그 우파 사람들이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요. 미국에 대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도울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미국은 언제 참전하게 되느냐? 이 팽팽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개판 일보 직전이 됐을 때 그때나 가능해요. 그것도 미국이 봤을 때 그 개입을 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게 아니면 참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불황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중국 죽이기에 나서 있죠. 미국이 중국 죽이기에 나서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과 미국은 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죽인다는 것은 자금목을 쪼르는 것과 똑같아요.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건을 공급받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게 으름장을 놓고 조지기는 하지만 서로
물고 물린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을 일방적으로 때려잡게 되면 미국 경제는 나빠집니다.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지금 불황을 맞게 됐어요. 안 좋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경제를 계속 나쁘게 하면서 미국 경제는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서 중국 경제만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한 내전밖에 없어요. 개판.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뭐 하느냐? 돕지요. 돕기는 돕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슷하다고 했죠?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란입니다. 이란 쪽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ZTE라는 그 중흥전자가 북한, 이란에도 서버를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미국은 뭐 하나요? 미국은 이런 거 가만히 냅두나요? 부정선거 있는데 미국은 왜 방치하나요? 아니죠. 전쟁이라는 건요. 사람이 죽고 돈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6.25라든가 세계대전 같은 그러한 큰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리전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대리전, 6.25 전쟁도 대리전이죠. 베트남 전쟁도 대리전이에요. 근데 그러한 대리전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소규모의 내전, 내란 이런 것들에도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있으나 지금 보면은 대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노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 반중 친미를 해라. 반중 친미 안 하면 우리나라 전쟁의 불바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좌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반중 친미 노선을 명확히 그었기 때문에 대만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졌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날 확률은 상당히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우크라이나, 이란, 한반도예요. 이 세 군데. 그럼 이 세 군데 중에 어디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란, 한국 셋 중에 어디를 지켜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그 순서는요, 지금 제가 말한 순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란, 한반도예요. 우선순위가. 한국은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밀려요. 네. 우크라이나가 먼저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밀리면은 바로 서방 국가로 국경이 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그레이트 게임이니까 세계 지도를 항상 봐야죠.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들이 개척하는 겁니다. 자, 요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리면은 바로 국경을 접하는 데가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예요. 그 중에 가장 지금 나토랑 친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게 되면 나토가 위험해져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하지만 뭐 앵글로색슨계, 그 다음 유대계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미국에 협조 안 할 거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계속 우크라이나가 점점 친러화 돼가는 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따라서 미국에 SOS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SOS 요청을 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유럽연합이 있고요. 대만이 있고 홍콩이 있고 한국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뭐 많아. 그럼 미국은 모든 나라를 다 도와줄 수 없다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누구를 돕겠냐고. 가장 먼저 돕는 나라가 그거는 우크라이나예요. 중러 군사 동맹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이런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서로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총성 없는 전쟁으로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전략적 동맹각을 맺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조져야겠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당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조질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다고.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을 들어와서 친중화를 시키고 이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국의 우파들 미국에게 기대하지 말라예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도와주는 한계에서 모든 거는 인력과 시간과 돈의 문제예요. 미국이 그렇게 다 쓸 만큼 돈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고 슈퍼파워라도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다 지원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백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본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이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서양인들, 미국인을 포함해서 유럽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 세컨드 월드 워를 얘기하면 그거는 히틀러예요. 일본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좀 별도로 구별합니다. 왜? 지리적으로 자기랑 붙어서 싸우지 않았어. 이해관계가 없어. 그리고 이 세계는 백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 속에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미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세컨드 월드 워고 그거는 다 히틀러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라서 퍼시픽 워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란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서 또 분류가 된다는 거지. 그만큼 아직도 백인들에게, 서양인들에게 한반도는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도와줘야만 중국이 만들려고 하는, 중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1대1로가. 중앙아시아 철도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중국이 원하는 거는 그 1대1로의 철도와 바닷길이 서유럽에 개통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소비시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1대1로에 협조하지 않게 하려면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 주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나라가 요구하는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대중국 견제정책에 서유럽 국가들이 협조를 할 테니까.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야? 러시아의 서진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러화시키면서 점점 러시아가 서쪽으로 영향력 확대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제1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제유가가 똥값이 돼버리는 거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 충돌이 아니거든요. 무기는 러시아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유가를 완전 똥값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러시아는 석유를 팔아서 경제 살림을 운영하는 구조니까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러시아를 견제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힘들어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를 지금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반발할까? 싫지만 지금은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러시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이건 불가능하거든. 그리고 러시아가 무너져야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국제유가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어도 사우디아라비아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버티작전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항하는 경쟁국가는 이란이잖아요. 시아파 이란,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둘이 또 대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1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두 번째 이란, 그리고 세 번째 정도가 돼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과연 한국에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맨날 성적이 흔들고 땡큐 아메리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땡큐 아메리카 뭐예요? 6.25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줘서 고맙다예요. 아 그래. 근데 그 땡큐라는 소리를 들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뭐냐? 또 개입해달라네?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또 도와달라네? 이런 소리로 들린다고. 물론 그게 본심 맞죠? 우리나라 우파들은 전부 다 미국이 개입해주길 원하죠. 부정선거 미국이 좀 조사해주세요. 문재인 좀 때려잡아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 근데 미국은 거기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우파가 계속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의존적으로 나간다면은 미국은 한국의 우파를 손절할 것입니다. 귀찮은 존재예요. 차라리 북한이 친미를 한다면 김정은이랑 손잡아 버리지. 어? 김정은 손잡고 김정은을 이용해 갖고 남한에 있는 친북 주사파들을 이용해서 친중파를 제거하는 쪽으로 쓰겠지. 차라리 제 말은. 응?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미국에게도 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건 국익과 관련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필요하면 진짜 무력 개입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 서유럽은 무력을 써서라도 지켜야 될 지역이야. 예. 한반도? 글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북한을 지금 쳐들어서 죽일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있잖아. 국제정세가 바뀌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원래 미국이 북한을 때려잡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하지만 탄핵을 당하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북진을 막아버린 거예요. 한국의 육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아무리 공습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육군이 움직여야 돼. 육군이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북한이 살아남은 거예요. 북진이 실패한 거라고. 남북통일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안 해요, 미국이. 여전히 남한에 있는 군대는 문재인 정권에서 묶여있고 북진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미국은 여러 지역을 손을 봅니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란도 신경 써야지, 우크라이나도 신경 써야지.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그러다 보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고 했죠?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김정은이가 딜이 들어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왜? 지금 당장 북한을 치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 미사일 기지를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서둘러서. 김관진 씨가 그때 갔었죠? 펜타곤에. 2번이나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권 바뀐 다음 조사받고 그랬잖아. 나쁜 놈으로 몰리고. 왜?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 공작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선거 때도 여전히 중국 애들이 한국에 영향을 끼쳐서 한국에서 친중파 정치인들이 득세할 수 있게 이번 선거에도 굉장히 개입한 것 같다. 이제는 다른 우파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오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진작 좀 하지 그랬어. 진작 좀. 이제 이번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다고 하면은 어디 뭐 후원금 좀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야? 선거 전에 얘기했었으면은 선거 이겼을 텐데. 선거 전에
제가 떠들 때는 저를 완전히 미친놈으로 몰아가면서 계속 가지척이하고 제 채널이 폭파될 때마다 희열을 느끼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이제 선거 지고 나니까 이제부터 중국 얘기를 해. 늦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정권 교체할 생각이 있는 거야. 하는 거죠. 미리미리 얘기해서 분위기를 띄워놨었으면 어떻게 중국이 개입했겠어요. 감시하고 있는데. 감시하는 사람들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잖아. 정신병자 음모론자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저희 쪽에서 계속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죠. 왜 김전민 박사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느냐. 저는 언급 옛날 때 무진장 많이 했어요.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중국 애들이 해킹할 것이다. 늘 얘기해왔어요. 그럴 때는 중국 얘기할 때는 미친놈이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얘기하느냐? 아니 그때 바꿨어야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다 얘기했고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할 때는 계속 음해라고 하고 음모론자라고 문 다음에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냐고. 물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봐주고 조회수 올려주니까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이제 채널 계좌 바꿨습니다. 저 밑에 보이시죠? 네, CT은행으로 바꿔놨습니다. 네, 이제 국민은행 쪽은 점진적으로 줄일 겁니다. 해피나눔이나 저기 후원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국민은행 쪽은 차츰차츰 비중을 낮추면서 CT은행 쪽으로 몰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국민은행 쪽으로는 후원해 주지 마십시오. 다 CT은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저희가 이쪽으로 맞추면서 하고 그러면서 2년이 될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국민은행 쪽으로 더 이상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저희가 폐쇄할 거예요. 네,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은하수님이 그러니 김 박사는 미국 믿지 말라는 뜻. 아니요.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기대하지 말랍니다. 예.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 미국에 대해서 의존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다?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중침미 운동을 할 때도 전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파 활동을 저희가 하면서 어떤 어젠다를 얘기하고 어떤 계속 방향성을 얘기할 때 했던 게 왜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한 거예요. 중국 쪽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북한 쪽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젠다와 전략을 갖고 움직였던 것이지 그냥 막한 그래서 됐잖아요. 저희는 문재인 개새끼를 욕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재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찍고 어디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실 이 우파 활동이라는 게 여러분 좌파가 계속 집권을 하면은 우파 유튜버가 살아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희망이라든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공중파 다 장악됐고 라디오 다 장악됐고 뭐 전부 다 장악됐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가 유튜브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3년 동안 탄핵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파 활동가들 대부분 이제 우파 활동가들이 유튜버를 같이 겸임을 합니다. 하면서 이게 고착화되면서 이게 조직화되고 조직화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영리사업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수입의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파가 정권을 잡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파 유튜버에게 손해다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중요한 어젠다는 안 건드리게 돼요. 진짜 중요한 어젠다는 건 뭐다?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어젠다는 안 건드립니다. 그렇게 돼요. 현실을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좌파 민주당 정권 우파 유튜버를 살려둘까요? 아니요. 죽입니다. 자, 어떻게 죽이게 되느냐? 김무성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극우 유튜버들을 제거합니다. 극우 유튜버. 그 극우 유튜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이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라는 정의는 자기에게 불리한 유튜버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유튜버. 뭐야? 김 박사 그 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젠다의 방향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살려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상당히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친중 유튜버들도 공격은 할 겁니다. 공격은 할 거예요. 왜? 거기만 공격하지 않으면 너무 뻔하니까 공격은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느냐? 과연 탄압 속에서도 누가 성장하냐만 보면 돼요. 그리고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제거하려 들 겁니다. 진짜 감옥도 보내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네, 이것들이 지금 일어날 거예요. 왜냐? 우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유튜브에 하나 남았어요. 이 유튜브가 마지막 남은 좌파들이 장악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만 장악하면은 이제 전 국민들을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젠다로 움직일 수 있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미리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젠다라는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진짜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어젠다를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살아남는 우파 유튜버들은. 여기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첫 번째 개헌 부분입니다. 개헌 부분. 부정선거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전 부정선거는 50%만 걸쳐서 봅니다. 50%만. 왜 그러느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진짜 중요했던 건 서버였어요.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의 부정선거 조사는 상당히 힘이 약합니다. 서버가 있어야 돼요. 4월 15일 날 엄청난 해킹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거 때. 아마 그 서버로 엄청난 디도스 공격이 들어가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증명하려면 그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버 5월 1일 날인가 파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는 상태에서의 투표용지는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얘네들이 이미 사전 작업으로 조작을 해놨을 수 있으니까. 네. 투표함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개판으로 운반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해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표 결과와 투표 용지가 맞게끔 이미 조작해놨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투표함을 보존을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뚜껑 딱 열었을 때 아무 문제 없으면은 개박살 나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야, 이 서버를 보존했어야 되는데. 예. 그랬고, 결국 그거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건 하세요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세요. 아, 서버 아직 있어요? 그럼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켜야 돼요. 서버가 아직 있다면 그 서버 지켜야 돼요. 네. 진짜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공조가 되고 협조가 되려면요. 미국의 이익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익이 맞아야 돼요. 아, 서버 파기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이거 계속 지켜야 됩니다. 이거. 투표함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투표함보다 서버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네. 살아있다면 그거 보존하셔야 돼요. 민경 의원님도 저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주려고 난리치죠. 물론 원본을. 저거를 받아야 돼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를 앞순위로 땡기려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가 1순위가 돼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 사람들 말고 뭐 국회의원이 됐던 일반인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유럽 아니면 중동이다. 여태까지 그래 왔었어요. 이제 동북아시아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때 대해서 드디어 새롭게 도입된 시각이에요.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실질적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제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중요한 지역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개입을 해서 한국 이 한반도 지역을 중국화를 막으면서 나갈 때 왜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설명해주고, 그 국익을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이권관계라든가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미국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 스톨라 스타일, 말로만 서버 지켜야 된다 하지 말고 새벽당 입장에서 서버 보존 신청하세요. 저희들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우파의 움직임이 뭐냐면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시각은 한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일로 가자!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쪽도 가겠다라는 거니까. 왜? 상대방이 함정을 판다는 것도 전제 조건 하에 움직여야 돼요. 그런 거 모르세요? 전쟁할 때 보면 적들을 성 밖으로 끌어낸 유인작전도 막 펼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쪽에서 하라니까요. 하러 가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이쪽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 동네 축구. 잘 말씀하셨네. 그래. 우르르 몰려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나눠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나눠서. 그래서 저희는 개헌 저지 쪽을 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개헌 저지 하려는 거야? 어떤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기 찬성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감시하는 거라고. 저는 일개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떠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쪽만 보지 마시고 이쪽도 보세요. 왜? 이거 축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공 따라다니는 거거든. 공 따라. 공이 절로 간다 하니까 수비수와 공격수, 골키퍼까지 전부 다 그 공을 축구공 따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키퍼 자리 지키시고 수비수 움직이지 마시고 공격수만 가세요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같이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관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지금 김무성이나 유승민 의원들이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지금 개헌 저지를 하려고도 하고 온갖 국내 지금 막 펼치고 있잖아 지금.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또 해야죠. 누가 만나고 누가 이런 걸 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네?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조용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솔직히 몰라요. 예, 저희가 여태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공작이 별로 없어요. 왜? 저희는 지금도 소수이고 많은 우파들조차 저희들을 미치광이로 몰잖아요. 음모론자로 몰고. 그러면서 저희들의 세력이 팽창하는 거를 내부적으로도 자꾸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중화시키면서 여론하는데 일반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자꾸 얘기를 해서 한두 사람이도 알아야 돼요. 반응은 느리지만 어쨌든 점점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2, 3년 전에 반중친미를 떠들어서 지금 다른 유튜버들도 반중친미를 얘기하고 또 이제 정치인들 입에서도 반중친미 이야기가 나오니까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작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는 못 돼도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수, 저쪽에서 다음에 어떤 수를 두려고 하는가, 이거를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서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야, 유지혜 씨가 요즘 반중하고 국제영상 한다고? 따라하네.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심지어 좌파도 해야 됩니다. 전 얘기했잖아요. 좌파도 반중을 해야 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되면은 반중 친미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유지혜 믿지 마세요. 진짜 저 안 믿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안 믿어요. 우파 바닥에서도 제가 여러 번 뒤통수를 당했기 때문에 좌파, 우파고 나발이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 그냥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나쁘지 않다예요. 나쁘지 않다.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져야 된다. 네. 보통 사람들은 왜 개헌하면 안 되는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헌에 대해서 떠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개헌이라는 게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자로 태어난 인간을 거시기를 자르고서 거세하고서 여자로 만드는 것, 트랜스젠더화 시킨 거와 똑같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즉 헌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나라를 갑자기 지금 트랜스젠더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트랜스젠더 수술과 똑같다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는 거라고. 네. 그런데 문제는 트랜스젠더 여러분 아시죠? 맨날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되고, 네? 그 호르몬 주사 때문에 결국 병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자기가 태어난 천성이 아닌 걸 바꾸려 하는 순간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기반 시스템과 국민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희생이 일어납니다. 즉 뭐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생길 때 중국에서 4천만 명인가 죽고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인가가 죽었었죠. 그리고 캄보디아 또 200만 명인가 가까이 죽고 그랬던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의 공산권 국가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보세요. 혼란 속에 끊임없이 내란, 전쟁, 학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체제 전환이 안 돼요.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창기에 6.25라는 전쟁도 겪고 하면서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지금의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된 거라고요. 안정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란 기적이 일어났고, 근데 이 시스템을 지금 저 좌파 애들은 개헌을 해도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갑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헌을 하게 되면은 우파만 죽는 게 아니라 좌파들도 같이 죽습니다. 감옥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개헌을 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힘든데 안 하면은 여러분들 상당수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지금 한국인의 비율이 이만큼, 그 다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자, 중국인, 북한 탈북자가 이렇게 인구 비율이었다면, 우리나라가 개헌이 되고 나서 여러 과정 속에서 전쟁이 됐던, 실업자가 돼서 자살을 하건, 저출산 고령화로 애를 못 낳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렇게 줄면서 이민자 숫자가 늘면서 우리나라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국익을 발언하는 발언권의 수위가 낮아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하게 되면은. 왜? 자유민주주의에 적응되고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먼저 도태될 테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없어지고 생활고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고 자식을 못 낳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인구 비율이 준다고. 그러면서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해요. 한국이 소멸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되는 건 나 반대하진 않는다. 왜? 세계화 속에서 다문화는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니까. 근데 그 주도권을 우리가 지고 가야지 그 주도권을 남에게 줘버리면 그땐 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 뭐 이게 뭐야? 이지영님, 김 박사 오늘 눈치 보지 마시고 종료하세요. 금요일 방송 기대합니다. 정치권에서 당신 방송 많이 봅니다. 그럼 그만 나갑니다. 종료하라고? 뭘 종료해? 아니 방송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라는 거. 지금? 아니. 나? 무슨 말이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라는. 그래요. 지금 이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레이트 게임은 아니에요. 그레이트 게임은 금요일 날 하니까. 근데 오늘 했던 내용들을 조금 섞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막아야 되고 여기에 개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예요. 여러분들 선거만 보고 있지만 개헌이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네. 2022년 보궐선거 때까지 부정선거 밝혀갖고 전자개표기 못쓰게 해야 됩니다. 그건 원론이에요. 과연 민주당 정권이 포기할까?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2022년 선거 때만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선거에 미국이 감시했던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 쪽도 좀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뭐냐? 결국 2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젠다를 찾아내야 된다예요. 2022년 선거에서 우리가 져서 친중화가 된다면 미국이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부정선거가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면 중국으로부터 쳐 들어온 해킹,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해킹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 자체가 친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해킹을 그냥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로부터 들어온 해킹을 막고 정상적인 선거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그 정상적인 선거라는 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뽑은 투표가 그대로 표시만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 왜곡되지 않게, 해킹당하지 않게. 그걸 해주려면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네. 어떻게 우리를 같이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어젠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게 아까 했듯이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가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숫자와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서 우파 사람들이 왜 동네 축구처럼 몰려가냐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이슈만을 보냐는 겁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일본, 한국, 파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여러 군데를 탁탁탁탁 치면서 팀워크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보다 더 전략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팩맨이랑 이런 식으로 많은 자료를 보고 했고 이번 금요일 날 그레이트 게임 때는 제가 마스크 팩맨의 자료 일부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섞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 문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한국하고 운명 공동체로 엮여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팩맨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운명 공동체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제 그레이트 게임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국민은행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쪽을 알고 계셔서 그쪽을 후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부터 제 방송 보고 아시는 분들은 CT은행 쪽으로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은행은 없애려고 합니다. 당장은 못 없앨 거예요. 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없애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